1600년,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대륙이었고 부유한 아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의 인구는 유럽 인구의 3배나 됐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를 비롯한 유럽 여행가들은 인도와 중국인들이 남부 유럽 농부들만큼이나 비참하고 오직 통치자들만 부귀를 누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의 산악지역과 일본에서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 인도에는 최소한 30%나 되는 기름진 땅이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0년경이 되면 인도와 동남아시아 농토들은 유럽인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또 중국과 일본도 서양 세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내부 문제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 야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와 아시아의 통치자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세계 산업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중국에는 수만 명의 장인들이 모여서 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중국 도자기는 지금도 귀중한 세계 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작은 도자기 몇 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동인도 무역선에 실어서 런던과 암스테르담까지 보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면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동쪽 도시 벵갈과 서쪽의 구라잣에서 만들어지는 면직물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솜씨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국 앤 여왕 시대에는 인도산 면포가 유행했고 인도 지포공들은 중국처럼 유럽 취향에 맞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색상의 문양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매력은 유럽 탐험가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인도양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유럽인들이 먼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아시아 국가들이 해상 권력에 대해 아직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인과 함께 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국의 허가를 받고 마카오에 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유럽 무역을 관장했습니다. 마테오 리치와 페르디난드 베르비스트 같은 선교사들은 시계 제작법과 천문학을 황실에 소개했습니다. 요한 아담스 컬 본 벨은 황실 천문학 연구소의 담당자로 임명됐고 이때부터 중국 왕들은 천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중국은 과학자들을 특히 환영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인도 황실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징적인 작품을 보면 구석에 있는 제임스 1세가 유럽의 영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17세기 후반 무굴지국의 아우랑제부 왕은 철저한 이슬람 전통으로 생활했습니다. 한편으로 인도인들은 사냥과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유럽 무기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수입했으며 황실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연안의 무역 허가권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영국 순으로 보장됐습니다. 1633년 영국인들은 무굴 황제가 준 쓸모없는 늪을 절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은 훗날 캘커타가 됩니다. 즉,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건설한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캘커타에 가면 빅토리아 여왕 기념관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계는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귀족들은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오는 상품을 환영했고 자유롭게 가톨릭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600년경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일본인이 약 5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통치자들은 나라를 통일한 후 불교와 신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가톨릭은 감시의 대상이었고 1606년에서 1660년 사이에 수천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박해받고 추방당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이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권을 잡고 에도에 막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사기급은 유럽인들의 무기를 재빨리 받아들여서 유럽 침입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일본은 유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네덜란드 상인만이 나가사키에서 제한된 교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00년경 일본 인구의 20%는 번잡한 도시 교토에 살고 있었습니다. 국내 상업은 뛰어난 도로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해안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영주들의 영토와 교토, 오사카, 그리고 에도, 즉 지금의 도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주들은 1년에 6개월씩 의무적으로 에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본은 고립된 채로 평화롭게 발전했습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역관계를 맺자고 찾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중국은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며 서양 열강의 침탈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을 혐오하며 유럽인들을 무시하던 이 위대한 왕조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중국 사회를 지탱한 중화 사상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644년) 만주에서 출발한 청나라는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청왕조는 중국을 지배하는 동안 영토가 크게 확장돼서 1760년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1400년) 중국 인구는 6,5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600년엔 1억 5천만 명, 1800년엔 3억 2천만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료들은 실제 농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중국의 산업은 황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뿐이었고 점차 심각해져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권륭제가 통치하는 동안엔 비밀 결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 황제들은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양 세력의 침략도 경계해야 했습니다.
영국왕 조지 3세의 명령으로 북경해온 메가탱이 경은 중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중국에 아편이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원인 중의 하나인 아편은 주로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나온 것으로 영국 정부가 직접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반란과 외국의 압력은 19세기 청왕조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16세기 이후 서양 열강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에스파냐는 1565년 필리핀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1780년부터 인도차이나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행사한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가 1690년부터 지배한 자바섬은 인구도 많고 풍요로운 섬으로 상인들의 고향만큼 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시아까지 무역로를 확장하며 발전하던 이슬람 국가들은 유럽의 침략에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자바왕 마트람과 수마트라와 아트제 그리고 남말레이시아의 조호르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내륙에 있는 힌두교 국가들도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즉, 유럽과 싸우면서도 19세기 말까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잘 유지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럽 열강들의 영토 확장 야욕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그 원인은 인도 사회의 특성과 영국의 우월한 군사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인도를 방문한 유럽 여행가들은 무굴 제국의 웅장한 문화와 힘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무굴 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황제들은 평야와 도로를 관장했지만 그들의 힘은 군인들이 미치는 곳까지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통치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내고 은을 바치는 영주들과 힌두교를 믿는 1억 5천만 농부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황제들이 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나눠주고 명예를 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먹이고 입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1670년대) 아우랑제부 왕 때에는 데칸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1707년) 아우랑제부가 죽자 이슬람 국가들은 독립했습니다. 펀자부의 시아파 교도들과 힌두교의 마라타 동맹도 무굴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면직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상인들은 캘커타, 마드라스, 수라트 등의 무역도시에 모여 군사력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이 쇠퇴할수록 그들의 경제적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영국은 1739년에서 1760년 사이에 남인도의 무하메드 알리를 도와 프랑스군을 무찔렀습니다. 1757년 영국의 로버트 클라이브는 플라시 평원에서 무굴 제국의 지역군을 무찌르고 벵골의 지배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0만 파운드나 되는 세금을 걷기로 했는데 이는 벵골 전체의 토지세였습니다. 그 후 영국은 40년이 넘도록 인도 전역을 지배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틈을 타 세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1799년에서 1806년 사이 웰링턴은 인도 통치를 방해하는 마지막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즉, 서쪽의 마라타 동맹과 남쪽의 마이소르인들까지 소탕한 것입니다. 영국인을 증오한 마이소르의 영주 티프는 호랑이가 영국군을 삼키는 형상의 이 으스스한 조각을 갖고 다녔습니다. 티프는 항상 평생을 양처럼 사느니 하루라도 호랑이처럼 살자고 말했고 그 말대로 영국군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유럽인들은 1800년에서 1950년까지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중국 황실은 유럽인들의 압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중국 국민당원들은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1911년에서 1949년 사이에 중국은 내란뿐 아니라 서양 세력까지 합세한 어지러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고 중국인들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쌓은 정치적 위상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신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아시아 국가로 변신한 일본이 현대 세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부터 시작해서 중국 본토까지 공격하고 점차 범위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은 1870년대부터 근대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군대도 보강했습니다. 즉, 러시아, 유럽, 미국 등 외국인들이 압력을 가하자마자 준비한 것입니다. 특히 1930년부터 45년 사이에 자행된 일본군의 행위는 서양 침략 세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1947년 인도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장개석을 몰아내고 농민들을 위한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며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모택동의 통치하에 중국은 점차 산업국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은 또다시 엄청난 인구를 먹일 저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고도성장 정책에 성공해서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엔화는 세계 주요 화폐로 떠올랐으며 최근 20년 동안 일본 제품들은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 강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륙 아시아는 예전에 차지하던 경제적 우위를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